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1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그 공간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 4발의 총성과 함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 총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위스키 잔이 있었다. 안주 접시는 절반도 비워지지 않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웃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저녁 자리였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특별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그 총을 쏜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적국의 스파이도 아니었다. 그는 바로 그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 18년간 대통령 박정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 나라의 권력을 지탱해온 인물.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이것은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총성이 울리기 정확히 24시간 전, 김재규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그리고 그 24시간의 기록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을 열 것이다.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되었던 수사 기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의 증언, 중앙정보부 내부 문건,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조명된 적 없는 그날의 진실. 이 영상은 그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당신 앞에 펼쳐놓을 것이다. 박정희는 18년간 이 나라를 통치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개발 독재의 영웅이라 부른다.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라 부른다. 그러나 그 평가가 어느 쪽이든 간에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손에 죽었다. 그리고 그 신뢰받는 사람은 방아쇠를 당기기 전날 밤 서울 외곽의 작은 사찰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왜였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24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부터 시작한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내일 죽일 사람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의 농담이 웃는다. 보고서를 건네받고 서명을 하고 악수를 나눈다. 당신의 자켓 안주머니에는 총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는 매일 밤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것이 1979년 10월 25일 김재규의 하루였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날 오전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본청에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출근했다. 직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일치한다. 그는 조용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없었다. 긴장한 기색도 불안한 모습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오전 회의는 짧게 끝났다. 그는 몇 가지 일상적인 지시를 내렸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회의가 끝난 직후 그는 3가지 행동을 했다. 후에 검찰 수사팀이 거사 준비의 최종 단계라고 규정한 바로 그 3가지를. 첫 번째, 그는 직접 권총을 점검했다. 부관에게 맡기지 않았다. 직접 그의 손으로. 발터, PPK. 그가 수년간 몸에 지니고 다닌 독일제 권총. 총알을 확인하고
격발 장치를 점검하고 다시 자켓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직원은 당시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장이 개인 화기를 점검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진 뒤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 부장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의 만찬 자리를 직접 주선했다. 단순한 저녁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설계한 무대였다. 참석자 명단을 그가 직접 조율했다. 대통령 박정희,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몇 명의 측근들. 김재규는 그 자리를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비공식 논의라는 명목으로 잡았다. 박정희는 의심하지 않았다. 왜 의심하겠는가? 18년 지기 동료가 마련한 자리였는데. 세 번째, 그는 서울 경비사령관을 만났다. 비공개로. 2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만남.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끝내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20분의 공백은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단순한 업무 보고였을까? 아니면 거사 이유를 대비한 무언가였을까? 그날 저녁, 김재규는 퇴근했다.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평소와 다른 길로 가자고 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사찰 앞에서 차를 세우게 했다. 혼자 들어갔다. 약 10분. 그리고 나왔다. 침묵 속에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가 남긴 일기도 메모도 없다. 오직 다음 날 밤의 총성만이 그 침묵의 답이었다. 김재규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 24시간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단순한 정보기관의 수장이 아니었다. 그는 박정희라는 권력의 가장 깊은 안쪽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 2기. 김재규와 박정희는 같은 시대에 그 학교를 거쳤다. 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같은 땅에서 내디뎠다. 박정희는 선배였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그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군 내부에서 박정희가 세력을 키워가는 동안 김재규는 그 가까운 자리를 지켰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는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줬다. 김재규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후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박정희 정권의 핵심 인사로 자리를 굳혔다. 그리고 1976년 마침내 중앙정보부 부장 자리에 올랐다. 중앙정보부 캐시 IA.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 기관은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다.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때로는 사라지게 만들었다. 박정희 체제의 공포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된다는 의미였다. 김재규는 3년간 그 자리에 있었다. 그 3년 동안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다. 1979년 가을,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졌다. YH 무역 사건으로 촉발된 민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었고 이것이 기름을 부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유신체제의 종식을 외쳤다. 박정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경호실장 차지철이 주장했다. 강경 진압, 즉각적인 무력 사용. 캄보디아에서는 수백만 명을 죽여도 나라가 유지됐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게 처리해도 됩니다. 그는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김재규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봤다. 후에 재판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검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많은 역사학자들도 회의적이다.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념? 분노? 아니면 권력 내부의 암투? 차지철과의 갈등?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 진실은 아마도 그 모든 것의 혼합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특히 18년간 함께 걸어온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거기에는 반드시 측미가 있다. 켜켜이 쌓인 것들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내부에서 타고 있었던 불씨가 있다. 그 불씨가 언제 처음 붙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1979년 10월 25일 아침 그것은 이미 활활 타고 있었다. 그리고 김재규는 그 불꽃을 품은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출근했다. 회의를 했다. 총을 점검했다.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사찰 앞에 홀로 섰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1979년 10월, 대한민국의 가을은 유난히 뜨거웠다.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거리 때문이었다. 부산, 마산. 두 도시의 이름은 그해 가을,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단어가 되었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수천 명이 되었다. 그 다음 날에는 시민들이 합류했다. 노동자들이 합류했다. 상인들이 합류했다. 구호는 하나였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경찰이 최루탄을 쐈다. 시위대는 흩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몰려들었다. 마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창원까지 번졌다.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긴장했다. 박정희는 이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18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 5.16으로 권력을 잡고 유신헌법으로 그 권력을 영구화한 사람. 그에게 이 시위는 단순한 소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그의 답은 강경 진압이었다. 10월 18일,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달려들었다. 체포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 마산과 창원에는 위수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청와대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는 권력. 그러나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들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다. 김재규와 차지철.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10월 26일의 총성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 그는 박정희의 최측근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으며 자신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항상 조금씩 넘어서는 사람이었다. 중앙정보부 부장인 김재규보다 자신이 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에는 근거가 없지 않았다. 박정희는 말년으로 갈수록 차지철에게 더 많은 것을 의존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차지철이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어느 순간부터 중앙정보부 부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넘어서기 시작했다. 김재규는 이것을 참아왔다. 오랫동안. 그러나 1979년 가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다. 부마 항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였다. 기록에 따르면 차지철은 이렇게 말했다. 카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탱크를 몰고 나가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백만 명을 죽여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는 100만 명, 200만 명 죽인다 해도 까딱없습니다. 김재규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박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그 침묵이 동이었다. 김재규는 훗날 재판정에서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위험하다고. 검사는 그 말을 정치적 수사로 치부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담긴 무게를,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침묵을 들은 사람의 무게를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 없다. 그날 이후 김재규의 무언가가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가까운 부하 직원은 나중에 증언했다. 말수가 줄었다. 보고를 받을 때도 예전처럼 꼼꼼하게 질문하던 습관이 사라졌다. 마치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아직 망설이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10월 25일 아침, 그의 결심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김재규와 차지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었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인간이 같은 권력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를 서서히 파괴해가는 이야기였다. 차지철은 1934년생이었다. 김재규보다 6살 어렸다. 그러나 그 6살의 차이가 무색할 만큼 그는 훨씬 더 빠르게 박정희의 신임을 얻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베트남 파병 경험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충성스러웠다. 아니, 충성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는 헌신적이었다. 광적으로. 박정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누구든 의심했다. 누구든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그 통제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서 결국 중앙정보부 부장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1979년 여름부터였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정보보고. 원래 중앙정보부 부장의 고유한 영역이었다. 그런데 차지철이 그 라인을 막기 시작했다. 김재규가 준비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아니, 전달되기는 했지만 차지철이 먼저 읽고 때로는 내용을 요약해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터링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조율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의 박탈이었다. 김재규는 이 상황을 박정희에게 직접 말하려 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차지철이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다.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왜 차지철을 그렇게 신임했을까? 노년의 권력자는 외로운 법이다. 18년간 독재자로 군림한 사람. 그 주변에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런 환경에서 차지철의 광적인 충성심은 역설적으로 박정희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반면 김재규는 어땠을까? 그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 단순하지 않았다. 충성스러웠지만 맹목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맹목적이지 않다는 것이 말년의 박정희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1979년 10월,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 10월 초,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문제를 둘러싼 회의에서였다. 김재규는 강경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정치적으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지철은 밀어붙이자고 했다. 결과는 차지철의 승리였다. 김영삼은 제명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부마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김재규는 그 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맞았다. 그러나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차지철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박정희 자체가 문제였다. 그리고 그 박정희는 이미 18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18년의 권력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든다. 김재규는 그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봤다. 한때 같은 꿈을 꿨던 사람이 있었다.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꿈,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꿈. 그 꿈은 진짜였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러나 1979년의 박정희는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오직 권력만이 남아 있었을까? 김재규는 알고 있었다. 그는 18년 동안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알미,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10월 25일 오후, 김재규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전의 3가지 행동 이후 그는 오후 일정을 소화했다. 중앙정보부 내부 보고, 각 지역 지부에서 올라온 동향 문서들, 부마 항쟁의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민심 보고서들, 그것들을 읽고 결제하고 지시를 내렸다. 그 보고서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도 상당 부분 기밀이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심은 이미 돌아섰다.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시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압한다고 해서 가라앉을 불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 보고서들을 어떻게 읽고 있었는가? 강경 진압의 근거로 읽고 있었다. 이것이 김재규가 처한 상황의 본질이었다. 그는 정보를 올렸다. 그러나 그 정보는 그가 의도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해석되었다. 불안하면 더 강하게 눌러야 한다. 그것이 차지철의 논리였다. 그리고 그 논리가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고 있었다. 오후 3시경, 김재규는 잠시 혼자 집무실에 있었다. 비서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간 동안 그에게 전화도 없었고 방문객도 없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약 30분간, 그 30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30분이 끝난 뒤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수신자는 중앙정보부 의전 담당 간부였다. 내용은 짧았다. 내일 저녁 궁정동 안가 만찬 준비, 인원 확인, 요리 준비,
주류 준비.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업무 중 하나였다.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찬을 주선하는 것. 중앙정보부 부장으로서 그가 종종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만찬에는 끝이 있었다. 저녁 5시, 그는 부하 직원 박선호를 불렀다. 박선호는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었다. 그는 나중에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이 된다. 김재규는 그에게 말했다. 내일 저녁 준비 잘해. 중요한 자리야. 그것이 전부였다. 그 이상의 말은 없었다. 박선호는 평소처럼 알겠다고 답하고 자리를 떴다. 그는 그 중요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다. 저녁 6시, 김재규는 박정희와 전화를 했다. 이 통화의 내용은 놀랍도록 평범했다. 내일 저녁 자리 마련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말씀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알겠다고 했다. 짧은 통화였다. 18년 동반자 사이에 짧고 익숙한 통화. 박정희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전화였으니까. 재규가 또 밥자리 잡았군. 그런 정도의 생각. 그리고 김재규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잠시 수화기 위에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1초 혹은 2초. 그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을 것이다. 18년의 기억이, 함께 걸었던 길이, 그리고 내일 저녁의 계획이.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저녁 7시, 퇴근. 차에 올랐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기사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했다. 서울 외곽, 작은 사찰. 10분. 그 10분에 대해 우리가 가진 기록은 거의 없다. 기사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경호원들은 사찰 입구에서 멈췄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김재규 혼자였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을까? 지난 18년을 돌아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만 알 수 있다. 그 사찰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고 기사는 증언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결심은 끝났다. 남은 것은 내일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재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평범한 저녁을 보냈다. 밥을 먹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잠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잠이 얼마나 깊었는지, 꿈을 꿨는지, 꾸지 않았는지, 그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질문처럼 느껴진다. 총을 쏠 준비가 된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을까? 1979년 10월 26일 아침, 김재규는 일어났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울의 10월 아침은 맑았다. 차갑고 선명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상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오늘 저녁
이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아침을 먹었다. 그 아침 식사 자리에 대해 그의 가족은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말도 없었다. 특별한 행동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다. 오전 9시 출근. 중앙정보부 본청.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비서가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다. 오전 중 결제 서류들, 오후 몇 가지 업무 보고, 그리고 저녁 궁정동 만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에 앉았다. 서류들을 검토했다. 결제 도장을 찍었다. 보고를 받았다. 지시를 내렸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오전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오늘이 다른 날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없었다. 그러나 오전 10시경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소속 행동대원 2명을 불렀다. 박흥주와 이기주.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후 재판 기록에 여러 번 등장한다. 그는 그들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 저녁 궁정동에 같이 간다. 준비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박흥주는 나중에 증언했다.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냥 경호 업무인 줄 알았습니다. 만찬 자리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으니까. 오전 11시, 김재규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집무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발터 PPK. 어제 점검을 마친 그 권총. 그는 그것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탄창, 장전 상태, 안전장치. 이상 없었다. 그는 권총을 자켓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을, 그 고요한 집무실 안에서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 저녁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총을 몸에 품는 그 순간을. 역사는 종종 이렇게 조용한 방 안에서 만들어진다. 오후 1시, 점심. 그는 부하 직원 몇 명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메뉴는 평범했다. 국과 밥. 그는 잘 먹었다고 동석한 직원은 기억했다. 식욕이 없어 보이지 않았다. 대화도 나눴다. 무슨 대화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위기가 어둡거나 무겁지는 않았다고 했다. 오늘 저녁 대통령을 죽이려는 사람이 점심을 잘 먹었다. 이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세부 사항인지도 모른다. 오후 2시, 박선호를 다시 불렀다. 오늘 저녁 준비 상황 어떻게 됐어? 박선호가 보고했다. 음식 준비 완료. 주류 준비 완료. 인원 확인 완료. 경호 인력 배치 완료. 김재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어. 그것이 전부였다. 박선호는 방을 나갔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오후 3시. 마지막 업무 보고가 끝났다. 김재규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오후 하늘.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다. 가을 특유의 높고 푸른 하늘.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후회? 두려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사람의 고요한 공백.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후 4시. 그는 외출했다. 공식 일정에는 없는 외출이었다. 기록에는 개인 용무로 처리되어 있다. 그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이 사건의 또 다른 미스터리다. 1시간 뒤인 오후 5시, 그는 돌아왔다.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저녁 6시, 그는 관용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궁정동. 그의 자켓 안에는 발터 PPK가 있었다. 탄창에는 실탄이 가득 차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서울의 저녁거리를 달리면서 그는 차창 밖을 바라봤을 것이다. 퇴근하는 시민들, 불 켜지는 상점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금요일 저녁의 서울. 1시간 뒤,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궁정동 안가. 이 건물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도, 당시에도.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존재 자체가 기밀인 장소.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장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공식 일정 밖에서 만나는 장소. 서울 종로구 궁정동. 지금은 청와대 인근의 조용한 주택가지만 1979년에는 그 안에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는 여러 채의 안가가 있었다. 외부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한옥 건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경호 인력, 통신 장비, 차단된 외부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 그날 저녁, 그 공간에는 여러 채의 건물 중 하나가 사용되었다. 나중에 나동이라고 불리게 된 그 건물. 작은 연회장이 있었고 옆에 작은 방들이 딸려 있었다. 기생 파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시절의 권력자들이 즐기던 방식의 접대 만찬.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저녁 자리의 성격이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궁정동 안가에는 2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한 명은 당시 유명한 가수였다. 다른 한 명은 모델이었다. 이들은 중앙정보부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나왔다. 무슨 자리인지 완전히 알고 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불려온 것이었다. 이 2 여성의 존재는 오랫동안 이 사건 보도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의 유일한 민간인 목격자였다. 그들의 증언은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반서를 제공한다. 저녁 7시경,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먼저 차지철이 왔다. 그 다음 박정희, 그리고 김재규와 그의 수행원들. 자리가 잡혔다. 술이 올라왔다. 음식이 나왔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평범한 만찬이었다. 아니, 평범하지는 않았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은 자리였으니까. 그러나 분위기는 처음에는 무겁지 않았다. 박정희는 술을 마셨다. 위스키였다. 그는 술을 좋아했다. 그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편안한 자리에서 그는 잘 마시고 잘 웃고 이야기를 잘 나눴다. 그날도 그랬다. 차지철도 마셨다.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기세가 높았다고 생존자들은 기억한다. 부마항쟁 이후에 강경진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시위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재규는 조용히 마셨다. 그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가끔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주로 듣는 편이었다. 자켓 안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다. 그 총의 무게가 물리적으로는 900g 남짓이었겠지만 그날 저녁 그에게는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 그런데 여기서 그날 저녁의 분위기를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다. 차지철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다. 부마항쟁에 대한 이야기, 강경 진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끔찍한 발언. 생존자들의 증언과 이후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차지철은 그날 저녁 박정희 앞에서 다시 한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시위대를 강하게 눌러야 한다. 대목꾼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탱크를 몰고 나가면 된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말에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김재규는 반박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지금 국민들은 단순히 진압한다고 해서 물러설 상태가 아니라고. 차지철이 비웃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김재규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했다. 중앙정보부 부장이 겁쟁이냐는 식의 뉘앙스로. 박정희는 중재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또다시 동이었다. 김재규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저녁 7시 41분. 김재규는 옆방으로 갔다. 그 방에는 그의 수행원 박흠주가 있었다. 김재규는 그에게 짧게 말했다. 박흠주는 나중에 그 말을 재판정에서 증언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이러했다. 이 XX대 오늘 해치워야겠어. 박흥주는 그 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막지도 않았다. 김재규는 자켓 안주머니에서 발터 PPK를 꺼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이 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고 가장 많이 분석되고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다. 총성. 4발. 첫 번째 총탄은 차지철의 오른쪽 손목을 관통했다. 차지철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두 번째 총탄은 박정희에게 향했다. 명치 부근. 박정희는 의자에서 쓰러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2명의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갔다. 수행원들이 혼란 속에 뒤엉켰다. 차지철은 쓰러지지 않았다. 손목에 총을 맞았지만 그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김재규는 그를 쫓아갔다. 화장실 안에서 추가 총성이 울렸다. 차지철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김재규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박정희는 아직 살아있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다. 박정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이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서 있는 사람을 바라봤다. 18년. 육군 사관학교부터 시작된 인연.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권력을 잡고 함께 이 나라를 운영해온 18년. 그 18년의 끝이 이 순간이었다. 박정희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정확한 말은 기록마다 다소 다르게 전해지지만 그 뉘앙스는 하나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김재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머리. 치명상이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1분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손에 쓰러졌다. 총성이 멎었다. 침묵이 왔다. 그 침묵은 18년 독재의 끝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총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총성 이후에도 김재규는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 사건의 진짜 성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총을 쏜 직후 김재규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 다음 그는 무엇을 했을까? 그는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이 전화의 존재는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라는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증거다. 김재규는 총을 쏜 직후 즉각적으로 군부 수뇌부에 연락을 취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었다. 그는 거사 이후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제거한 뒤 군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권력 구도를 만들려 했던 것인가.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은 김재규의 편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 아무도 김재규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너무 적은 사람과 공모했고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결심했다. 그날 밤 김재규는 체포되었다. 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에 의해.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시작된다. 김재규가 죽인 것은 박정희 개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끝내려 했던 것은 유신체제, 즉 독재 그 자체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주장했다. 재판정에서, 처형대 앞에서. 그러나 그의 총성은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의 총성이 만들어낸 권력의 공백 속에서 또 다른 군인이 등장했다. 전두환. 그리고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더 잔인하게, 더 빠르게. 광주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박정희의 유신은 끝났다. 그러나 독재는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인가? 재판정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역사는 아직도 판단 중이다. 그는 영웅인가? 살인자인가? 혁명가인가? 아니면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뒤 자신의 행동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한 사람인가? 19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다고 전해진다. 그 믿음이 진심이었는지 1979년 10월 25일 밤 그 작은 사찰 앞에 홀로 서 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로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알 수 있다. 그날 밤 그가 그 사찰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남는 이미지다. 결심한 사람의 고요함,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침묵, 18년의 무게를 어느 순간 내려놓고 그 뒤에 오는 것들을, 자신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 역사는 총성을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날 밤의 침묵을 기억해야 한다. 1980년 5월 24일 새벽 서울구치소. 김재규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한다. 교도관의 기록에는 그가 평소보다 먼저 눈을 떴다고 적혀 있다.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6개월이었다.
체포에서 처형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재판 중 하나. 군사재판, 사형 선고, 상고, 기각. 그리고 오늘 그는 마지막 진술을 남겼다.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말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나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그 판단을 기다릴 수 없지만 역사는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걸어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떨지 않았다. 비틀거리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똑바로 걸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이 순간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의 총성으로부터 정확히 210일 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김재규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김재규가 처형된 날, 대한민국은 이미 또 다른 독재의 한가운데 있었다. 전두환. 그가 이끄는 신군부는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김재규가 무너뜨리려 했던 체제의 자리에 더 젊고 더 내묵하고 더 잔인한 체제가 들어섰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김재규가 처형되던 그 시각,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총구가 시민들을 향하고 있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군인들이 그들을 향해 총을 쐈다. 공식 집계로는 165명.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차지철이 그토록 원했던 것. 탱크를 몰고 나가면 된다. 수백만 명을 죽여도 나라는 유지된다. 그것이 김재규가 없어진 자리에서 현실이 되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김재규의 총성이 의미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 총성의 의미는 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훨씬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것인가? 1987년,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뤘다. 시민들의 힘으로, 거리에서. 그 과정에서 김재규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살인자도 혁명가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존재로 역사의 구석에 놓여졌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재심 청구, 일부 역사학자들의 재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대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 사건의 재심을 일부 인용했다.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원심은 유지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시 재판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는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장악한 군사법정에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만들어준 사건의 피의자를 그 신군부가 직접 재판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 사건 전체의 해석을 근본부터 흔드는 문제다. 만약 그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그의 행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박정희 암살 24시간 전. 김재규가 마지막으로 한 준비. 그것을 단순히 총을 점검하고 만찬을 주선하고 사찰에 들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1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권력도, 지위도, 목숨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심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는 지금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의 동기가 순수했는지 복잡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는지, 즉 분노와 이념과 권력욕과 두려움이 모두 뒤섞인 것이었는지.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그날 밤 그 사찰 앞에 홀로 서 있던 사람은 자신이 다음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들어갔다. 기도했다. 나왔다. 그리고 차에 올랐다. 침묵 속에서 역사는 총성을 기록한다. 날짜를 기록한다.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나 그 전날 밤의 침묵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 그 침묵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고요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결심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긴 밤은 총성이 울린 1979년 10월 26일 저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전날 밤이었다.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그 고요하고 차가운 10월의 밤. 김재규가 눈을 감고 누워있던 그 밤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밤이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